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것이다. 우린 왜 외로움을 느낄까? 온전한 혼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근데 왜 노후에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을까?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고 사람을 낙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외로우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사람을 만날수록 난 더 외로워진다.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하다. 재미가 없다. 내게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까? 가족에게 의지하라고? 아니, 가족도 결국 타인이다. 가족에게도 맘 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사실 외로움은 평범한 감정이다.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 인생은 원래 혼자다. 외로움이란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할 감정일 뿐이다. 근데 외로움을 알아차리면 뭐가 달라지나? 삶이 완전히 변한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50 넘어 찾아온 외로움이 성장통이란 건 알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제2의 성장통. 사실 인생 후반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모두 혼자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근데 혼자 되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연습하냐고? 나는 책 외로움 수업에서 홀로 서기의 힌트를 찾았다. 인생은 정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이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태아는 엄마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다 태어난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힘들면 울면 된다. 그러면 주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달래준다.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면 비로소 외로움과 직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부모도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다. 불일치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타인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 노력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고 더 멀어지기도 한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외로움을 불러오고 또 상처로 남는다. 사실 외로움은 치유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외로움, 그 느낌을 기억하는가? 외로움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다. 두렵다, 무섭다, 끔찍하다고 느낌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고 느낀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아가 성숙해진다고 말한다.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책 외로움의 즐거움을 쓴 독일 철학자 울프 포샤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외로움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쉽지 않다. 조지 윌턴이라는 정신과 상담의는 걱정은 질병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걱정의 96%는 대부분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못생긴 외모였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긴 남자 대신 재밌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수록 더 외로워졌다. 걱정은 외로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려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마음먹었다. 어차피 타인의 마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저지르고 본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조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앞뒤 재지 않고 덤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평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도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할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좋은 일이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쁜 사람의 행동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둘째, 좋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곰곰이 찾아보고 정 모르겠다면 가서 솔직하게 물어본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혹은 더 삐딱하게 나올 때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셋째, 누군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일로 나를 미워한다면 그냥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남을 위해 내가 나를 버릴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모두 참 피곤한 일이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분 짓기가 어렵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알려주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일 좋은 해법은 타인의 감정에 조금은 무심해지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칫 괴물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수련을 통해 나의 삶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부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내 마음을 보살피고 돌본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낸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건 무언가 몰입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현업에서 쫓겨나거나 대기 발령을 받고 징계받았을 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책 덕분이었다.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견딜만 하다. 공부를 못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했다. 성적이 좋지 않으니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졌고,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속상해했다.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었다. 타라 브렉의 책 자기 돌봄에는 한 고아 소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한시도 고아라는 생각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고아라서 무시당할까봐 그랬다. 소녀는 강한 척하며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이 검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친구는 미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 소녀가 30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한다. 단지 부모가 없었을 뿐인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걸까?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그 검은 머리 아이랑 친구가 될 기회도 놓쳐버렸다. 30이 된 소녀는 무엇 때문에 삶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계속 분노하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었다. 우리 또한 무엇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도 한다. 소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비로소 자책에서 벗어난다.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 연민하고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재미난 부분이 있다. 어려서 나는 남을 웃기려고 집착했다. 책을 보니 사람은 웃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재미난 대목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거울을 보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쌀쌀맞아 보인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온다. 퇴직한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50, 60대 장년층의 경우 고용 형태는 절대 다수가 파견, 계약직, 시급제라고 한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인데 대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노후의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을 번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수입은 2천만 원 남짓이다. 나는 본업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시장 가격을 그 정도로 계산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다. 지난 30년간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데 연연하지는 않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적자만 모면하자는 목표를 지켜간다. 언젠가는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날 때도 오겠지만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돈보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웬만하면 집이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욕심이다. 있는 자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일이나 투자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정신적인 피로가 곱절로 쌓였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려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최우선이다. 은퇴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전환할 때였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운동이나 걷기, 독서에 집중한다.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메시지만 확인한다. 용건이 있는 분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낼 것이다. SNS 앱도 지웠다. 내 삶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일도 그만두고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았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것이다. 우린 왜 외로움을 느낄까? 온전한 혼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근데 왜 노후에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을까?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고 사람을 낙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외로우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사람을 만날수록 난 더 외로워진다.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하다. 재미가 없다. 내게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까? 가족에게 의지하라고? 아니, 가족도 결국 타인이다. 가족에게도 맘 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사실 외로움은 평범한 감정이다.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 인생은 원래 혼자다. 외로움이란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할 감정일 뿐이다. 근데 외로움을 알아차리면 뭐가 달라지나? 삶이 완전히 변한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50 넘어 찾아온 외로움이 성장통이란 건 알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제2의 성장통. 사실 인생 후반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모두 혼자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근데 혼자 되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연습하냐고? 나는 책 외로움 수업에서 홀로 서기의 힌트를 찾았다. 인생은 정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이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태아는 엄마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다 태어난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힘들면 울면 된다. 그러면 주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달래준다.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면 비로소 외로움과 직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부모도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다. 불일치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타인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 노력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고 더 멀어지기도 한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외로움을 불러오고 또 상처로 남는다. 사실 외로움은 치유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외로움, 그 느낌을 기억하는가? 외로움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다. 두렵다, 무섭다, 끔찍하다고 느낌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고 느낀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자아가 성숙해진다고 말한다.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책 외로움의 즐거움을 쓴 독일 철학자 울프 포샤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외로움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쉽지 않다. 조지 윌턴이라는 정신과 상담의는 걱정은 질병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걱정의 96%는 대부분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못생긴 외모였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긴 남자 대신 재밌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수록 더 외로워졌다. 걱정은 외로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려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마음먹었다. 어차피 타인의 마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저지르고 본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조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앞뒤 재지 않고 덤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평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도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할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좋은 일이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쁜 사람의 행동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둘째, 좋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곰곰이 찾아보고
정 모르겠다면 가서 솔직하게 물어본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혹은 더 삐딱하게 나올 때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셋째, 누군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일로 나를 미워한다면 그냥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남을 위해 내가 나를 버릴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모두 참 피곤한 일이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분 짓기가 어렵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알려주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일 좋은 해법은 타인의 감정에 조금은 무심해지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칫 괴물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수련을 통해 나의 삶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부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내 마음을 보살피고 돌본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낸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건 무언가 몰입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현업에서 쫓겨나거나 대기 발령을 받고 징계받았을 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책 덕분이었다.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견딜만 하다. 공부를 못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했다. 성적이 좋지 않으니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졌고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속상해했다.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었다. 타라 브렉의 책 자기 돌봄에는 한 고아 소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한시도 고아라는 생각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고아라서 무시당할까봐 그랬다. 소녀는 강한 척하며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이 검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친구는 미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 소녀가 30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한다. 단지 부모가 없었을 뿐인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걸까?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그 검은 머리 아이랑 친구가 될 기회도 놓쳐버렸다. 30이 된 소녀는 무엇 때문에 삶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계속 분노하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었다. 우리 또한 무엇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도 한다. 소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비로소 자책에서 벗어난다.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 연민하고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재미난 부분이 있다. 어려서 나는 남을 웃기려고 집착했다. 책을 보니 사람은 웃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재미난 대목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거울을 보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쌀쌀맞아 보인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온다. 퇴직한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50, 60대 장년층의 경우 고용 형태는 절대 다수가 파견, 계약직, 시급제라고 한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인데 대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노후의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을 번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수입은 2천만 원 남짓이다. 나는 본업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시장 가격을 그 정도로 계산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다. 지난 30년간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데 연연하지는 않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적자만 모면하자는 목표를 지켜간다. 언젠가는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날 때도 오겠지만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돈보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웬만하면 집이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욕심이다. 있는 자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일이나 투자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정신적인 피로가 곱절로 쌓였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려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최우선이다. 은퇴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전환할 때였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운동이나 걷기, 독서에 집중한다.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메시지만 확인한다. 용건이 있는 분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낼 것이다. SNS 앱도 지웠다. 내 삶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일도 그만두고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았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